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이제 고전분기 마지막 주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오늘로 일단 지난 1년간 제가 매주 책 소개했던 전체 과정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그 의미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책 소개를 이어갈지 계획도 마지막에 밝힐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우리들의 특별한 버스. 자, 이 책은 호주 아동문학상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동문학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최근 시공주니에서 나온 네버랜드 그림책 시리즈, 그러니까 네버랜드 시리즈는 시공주니어면 아무래도 이제 고전책 라인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어서 믿고 보셔도 되는데 이 책은 굉장히 좀 따뜻한 감성을 자아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에는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게 된 낡은 버스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낡은 버스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어른들에게는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그 버스 근처로 모이게 돼요. 근데 갑자기 또 그 버스가 또 이제 폐차를 시켜야 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폐차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간 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 이렇게 폐차될 법한 자동차들이 놓여있던 적들,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와 생각해보면 조금 추억의 장소,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특징적인 기억들이지 않았나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어쩌면 없어져 버린 것이 환경적으로는 깨끗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억할 만한 곳, 함께 모일 만한 곳, 공동체라고 부를 만한 어떠한 공유할 만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만한 흔적들이 사라져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이런 거 있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래된 버스, 폐차장. 자, 그런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재미를 자아낸과 동시에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할 만한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 함께함이라는 주제가 무엇일지를 어렵지 않게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는 책이어서 1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리디아의 정원. 자, 1학년 책도 굉장히 따뜻한 정서의 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줄곧 이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전도서, 추천도서들이 다 그래요. 자, 이 책은 칼데코 상도 받은 또 유명한 작가의 책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버랜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고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최근 모던한 책에 속하지만 앞으로 클래식이 될 법한 혹은 그런 내러티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는 안내의 일기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자, 이 책은 편지글로 구성된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편지글의 형식을 빌려와서 스토리를 전개한다는 점, 마치 일기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했던 안내의 일기처럼 그러한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그 시선을 통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그걸로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리디아라는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 아빠와 살 수 없게 된 리디아라는 소녀가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설정만 놓고 봐도 굉장히 누구나 좀 고생스럽고 또 외롭고 슬픈 감정이 들 만한데 이 리디아라는 소녀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입니다. 어쩌면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조금 짠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씩씩함이라고 받아들일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디아가 도착한 외삼촌의 집에서 분명히 그 시선을 볼 때는 따뜻한 말로 쓰여져 있지만 쉽지 않은 환경이 엿보입니다. 결국 더부살이 해야 되니까요. 객식구가 하나 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쁜 정원을 꾸며가는 리디아의 이 노력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과정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가 물론 우리들이 그려지는 해피엔딩들 몇 가지가 예상이 되는데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사파가 있는데 이제 글이 없는 마지막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러티브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즉, 소녀의 말 속에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어려움을 이겨낸 소녀에게
경험되어졌던 함께했던 가족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아주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그 주제의식을 잘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조금 내러티브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의미까지 읽어낼 정도의 수준이 된 2학년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이 단편은 톨스토이의 단편이기도 하고 그의 단편들 중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단편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배경 설명으로 좀 드리면은 안나 까레리나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불의 명작을 짓고 나서 몇 년 후에 아이들을 위한 단편선을 소개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봐도 굉장히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주제의식 자체의 깊이가 굉장합니다. 물론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 짜맞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스토리가 약간은 너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 예를 들면 여기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신으로부터 얻고 왔다는 3가지 질문이 그에 대한 답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이 전체 줄거리가 다소 자기적인 느낌도 없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 시선에서 볼 때는. 그런데 과거 톨스토이와 같은 이 대부호가 문호가 이제 했던 걸작품 안에 담겨져 있던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 어떠한 것인지 엿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천사 미카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고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을 때까지 천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나와요. 그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2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자, 이 책을 읽기 전에 옛날에 읽어보셨더라도 한번 지금 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우리가 공감할 만한 질문들이고 너무 중요한 질문들인데요. 인간의 삶을 톨스토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질문들과 각자의 생각, 답변들도 한번 비교해 보신 뒤에 작품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그냥 그 쭉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답들을 어떻게 발견해 갔는지, 어쩌면 그 미카엘의 여정을 통해서 삶을 전망해 보는 지혜를 좀 엿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4번째 4학년들에게 추천할 도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영화로도 만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작품이니까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런데 저는 앨리스를 읽으신다면 너무 축약된 간단한 버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날 토끼 나오고 물약 나오는 이야기만 읽지 말고 요 책처럼 조금은 원전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제법 좀 긴 분량의 책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컨셉은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요즘 말로 치면 2세계인 거죠. 앨리스가 2세계에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세계가 아니라. 자, 그런 설정은 굉장히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 설정 속에 있는 디테일들이 중요합니다. 그 디테일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재판장이 나오는데요.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법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이상한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즉, 낯설게 하기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낯설게 하기를 시전하면, 자,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역발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따라서 이 책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낯설게 하기, 뭔가 서글서글하게 만드는 그 낯설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 정한 것이지 처음부터 당연한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엄마 이상해, 이거 뭐 이상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전의 경우에는 그냥 읽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 줄 수 있는 생각을 좀 던져준다면, 야, 그게 왜 이상할까? 그럼 반대로 이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모습이 이상하진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다면 훨씬 더 그 주제의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80일간의 세계 일주. 자, 이 책은 제가 1년 동안이나 다뤘던 책이기 때문에 너무 애정하는 책인 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쥘 베른의 명작, 그 중에서도 꼭 한 권 읽어야 된다면 저는 이 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의 클라이막스는요, 좋았던 의미 많아요. 과학과 문화, 이 역사와 인종, 대륙의 어떤 다양성, 온갖 이야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모험 소설이기 때문에 내기를 하고 나서 포그 씨가 영국에 다시 되돌아와서 80일간 과연 세계 일주를 성공했는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작품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대부분 성공했겠지, 주인공인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그 쪼여주는 맛. 와, 진짜 엄청 그 모험 스릴러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상력에 감탄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 번 읽어도 진국처럼 계속 우러나오는 게 있어요. 생각할 거리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읽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챕터별로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방학이 끝나가서 시간이 없어? 그럴 때일수록 재밌는 걸 읽어야 돼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원전은 물론 1800쪽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비룡소 버전 같은 경우는 500쪽 정도 되기 때문에 2, 3주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자, 이 레미제라블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코제트 얘기가 나오죠. 전반부는 팡틴 그리고 장발장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이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어 가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반부를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죠. 바로 자베르 경관과 장발장의 이야기. 자베르가 자살하게 되는 그 딜레마는 정말 인간이라면 참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베르라는 캐릭터를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선택과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장면이고요. 또 평생을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던, 하지만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 이타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장발장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항상 이 책을 읽고 나면 아이들에게 어떤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냐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 질문은 곧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본 학생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겠죠. 자, 그래서 레미제라블 후반부를 읽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들이 과연 비참하기만 했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라사리오. 자, 왜 라사리오라고 했냐면 제목이 너무 길어서.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의 삶, 그의 행운과 불운. 너무 길죠? 자, 이 책은 스페인 고전입니다. 한 16세기쯤 고전인데요. 사실 이 책을 찾게 됐던 계기는 우연찮은 계기에 만나게 됐어요. 이 책을 소개해준 선생님도 계셨고, 저희가 다양한 문화권의 고전을 읽히고 싶은데 너무 영미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스페인어권, 그런데 중학생들이 읽을 만한 스페인어 고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선택하게 됐던 책인데요. 자, 이 책을 보면은요, 일단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은 어떤 고아 소년 같은 친구가 나옵니다. 물론 그가 이제 나중에 어른으로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보통 영웅소설, 돈키호테도 보면 기사잖아요. 그런데 기사, 성직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난한 소년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 소년은 심지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개척해낸 이도 아니고요. 평생 여러 주인들을 전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하인이 되기도 하고 시종이 되기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요. 그리고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소년도 아닙니다. 그는 때로는 좀 비겁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줄곧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이 주인공 소년에 이입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를 둘러싸고 있던 부조리한 환경, 삶을 보게 됩니다. 보통 어른과 아이 얘기하면 어른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책임져주고 이끌어주는 보호자.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소년과 아이들을 이용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소년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가 처했던 환경이 굉장히 부조리했음도 알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그런 인식들을 우리 중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게 지시적으로 정보, 지식으로 배운다기보다도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 주인공에게 자연스럽게 이입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들도 주는 것 같고요. 다음은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1984. 이거 뭐 얘기할 필요 있나요? 조지웰의 명작이죠. 무조건 읽어야 되는 띵작입니다. 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윈스턴 얘기가 나와요. 저는 1984를 그의 또 다른 대표 작품인 동물농장과 비교해서 볼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통 설명드리곤 하는데 맞아요. 1984부터는 조금 우울하기 때문에 한 중1은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중2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중2나 중3 정도. 특히나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윈스턴이 고문을 받게 되고 그 사랑했던 연인인 줄리아와 굉장히 고초를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막 그런 고문 받으러 가던 곳이 있었잖아요. 막 용산 근처 쪽에 막 이런 얘기들 보면은 뭔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아마 지금 뭐 제3세계 어느 국가에서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 그 감시사회, 빅브라더를 이야기합니다. 윈스턴이 거기에서 뭔가 저항하고 이겨내는 어떤 그런 극복의 스토리 우리는 항상 원하지만 이 책의 결말은 조금 다르죠. 인상적인 그 한 문장,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자, 이 결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쭉 읽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1984는 영화보다 책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을까? 이 어려운 책을 그걸 어쩌면 읽어보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고요. 어쩌면 정보통신사회, 감시사회 위험에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 한참 전에 이런 통찰을 해냈을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오히려 읽을 수 있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 미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 자, 헉핀의 모험도 뭐 거의 3주에 걸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텐데요. 자, 허클베리 핀, 우리가 알고 있는 톰 소의 친구기도 하고요. 많은 여행을 합니다. 흑인 노예 짐과 친구가 되죠. 나이도 서로 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종도 다르죠. 당시에 인종이 다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상인의 범주 그리고 노예의 범주와 같이 굉장히 차별이 존재하던 인종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결코 친구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우정이라는 조건이 결국에는 허클베리 핀을 바꿔놔요. 물론 허클베리 핀은 외면적으로 보면은 가출을 이미 했어요. 그 규범을 벗어났죠. 그러니 일탈의 세계로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규범이 엄청나게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법을 어기고 흑인 노예 짐을 도와줘도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의 문제를 놓고 후반부의 주인공 허클베리 핀은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한 결정을 내리죠. 바로 짐을 구해주기로요. 그런데 인상적으로 뭐 우리가 대학교 논술고사에도 이 허클베리 핀이 자주 등장하는데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가 그 짐을 고발하려고 하다가 그 결정을 다시금 번복하면서 그를 구하면서 독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 난 차라리 짐을 구하고 지옥에 가겠어. 지옥에 가다니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즉 자신의 선택이 사회적, 종교적 규범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결정을 내리겠어 라고 하는 이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한 개인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에서 어른으로의 성장을 보여주는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안엄이나 일탈로 설명하기보다는 과연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 개인은 어떻게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어서 우리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이라고 많이 얘기할 텐데요. 그런 이야기와 주제의식이 어쩌면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읽으면 사실은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에 이 내용은 굉장히 몰입도가 높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년간 결정했던
이 고전 읽기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지난 4분기 1년 동안 3개월씩 나눠서 제가 비문학, 문학을 번갈아 소개해드리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는 뭐 사회과학, 인문철학도 있었고 한국문학, 세계문학 고전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책 읽기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셔서 굉장히 큰 격려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차별로 이 필독 도서를 소개하는 방식 외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책들을 찾아서 조금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 용도로. 때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책 이야기는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1년 동안 이 책 리스트 꾸준히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또 학부모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꼭 한번 재밌는 책 유익하게 마지막까지 읽어갈 수 있도록 지난 리스트들 다시 보셔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당하는 시기에 맞게 필요한 도서들을 추천받으시면서 꼭 나만의 띵작을 한 권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